안녕하세요. 전주고등학교 강승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준 학습지를 보고 너무 열심히 해준 것 같아서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뛰어난 학습력 덕분에 선생님이 부족한 강의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해서 내준 학생들이 많아서 너무 고맙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강의를 하는 저도 그렇지만 나머지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의 과제를 보고 혹시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있으면 피드백도 해주고 있으시고, 혹시 여러분들 제 강의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과제에 비공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를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한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오늘 학습을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훈민정음 모음의 창제 원리와 문자 운용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상형의 원리로 천지, 인, 삼재를 본따 만든 모음 기본자부터 기본자끼리 합성한 초출자와 기본자를 합성하여 만든 제출자를 배웠고요. 그 다음 두 모음 그리고 이모음까지 합하여 만든 합용자를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서와 병서를 배웠는데, 연서로는 순경을 만들고 병서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같은 자음을 합쳐 만든 각자병서와 서로 다른 자음을 합쳐 만든 합용병서까지 공부했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중세 의문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그중 동국정운 23 자모 체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부터 이제 중학교 내용이 아닌 조금 심화된 고등학교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세시대 한자음과 의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국정운이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자음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동국정운의 23 자모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학습할 내용은 동국정운이란 책에 대해서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중세국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한자음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읽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책입니다. 그럼 동국정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정운이라는 책은 우리나라 국보 제71호로 역사상 처음으로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의 발음을 당시 중국의 음성에 대해 기록된 책을 분석해서 그 당시 조선시대 우리 발음이 어땠는지 연구할 수 있는 정말 가치가 있는 책이죠. 이 책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의 한자에 대한 발음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에게 명하여 만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 한자음이 있었지만 그 한자음을 각각 다르게 발음하고 있었습니다. 한자는 분명 같은 모양으로 들어왔는데 각자 그 음을 다르게 발음하는 것이 문제였죠.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였던 이유로 음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르게 발음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한자를 중국의 발음에 가깝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현지 사정에 맞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 같은 모양, 같은 글자이지만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에게 명해서 한자음을 통일시키려고 만든 책이 바로 동국정운이라는 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준을 잡으려고 했느냐? 중국 원음에 가깝도록 중국의 음운에 대한 학문인 음운학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 중국의 발음에 대한 것은 다음 파트에서 할 이야기이니 동국정운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하면, 당시 조선의 한자음이 각각 달라서 혼란한 상황에서 중국 원음에 가깝도록 한 통일된 표준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두 번째는 이 동국정운에 따른 한자음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훈민정음에서 나온 책들은 한자 옆에 이렇게 훈민정음을 같이 써놓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과 그 당시 한자음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 구절이 분명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글자로 써있기는 어떻게 써있나요? 제가 읽어보면 생종엉쟁 훈민정음이라고 써있죠.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중국의 음운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이라는 한자음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매산자 거기에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는 잘 알듯이 글자는 우리의 경우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나뉘어진 것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우리는 한 글자를 초성, 중성, 종성 세 가지로 나눈 삼분법인데 중국은 이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초성에 해당하는 것과 중성과 종성을 합해 놓은 것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초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성모, 중성과 종성을 합해 놓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운모라고 부르죠. 그런데 한자음의 경우 어디가 기준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발음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이 운모에 해당하는 것이 중성과 종성을 합해 놓은 것이라 한자음은 무조건 종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글자의 경우 세종에서 세라고 한다면 종성이 없으니 안 쓰면 그만이지만 중국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운모가 중성과 종성이 합해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했던 그냥 이응과 옛이응을 구별하여 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 해당한다고요? 한자음에서만 해당합니다. 우리 고유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유어는 종성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 원래부터 우리말에 없었던 거니까요.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한자음에서만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제대로 읽을 수 있겠죠? 세 자리의 종성은 그냥 이응이고 종은 옛이응인 거 여러분들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되나요? 다시 상기해보고 갑시다. 그냥 이응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니까 발음을 하지 않는다. 옛이응은 발음이 있으니까 발음을 한다. 그럼 한번 제대로 읽어보면 셰종 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되죠. 지금 한자음이랑 많이 비슷해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중세시대 한자음은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중세국어를 공부할 때 동국정운이라는 책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훈민정음의 자음의 체계를 나눌 때 중국의 음운학의 체계를 따라서 나누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동국정운의 자모 체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모 한자를 보면 여러분들 생각과 달리 아들 자 어미모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운 자음과 모음은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아들 자자에 소리 음자를 쓰고 어미 모자에 소리 음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조금 다른 뜻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자모에 대한 것을 잠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모의 뜻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통틀어서 자모라고 할 때도 글자 자자에 어미 모를 사용하여 자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1번보다 2번인 것 같습니다. 2번에 보면 중국 음운학에서 동일한 성모를 가진 글자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런데 뺀 중요한 것은 맨 아래 나와 있습니다. 한글의 초성에 해당한다. 뭐에 해당한다고요? 한글 즉 훈민정음의 초성을 자모라고 이야기한 것이라 동국정운 23 자모체계는 자음과 모음의 체계가 아닌 자음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체계가 어떤 식으로 나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정운 자체가 중국의 음운학에 기반했기 때문에 중국 음운학의 청탁, 맑고 탁함 정도의 나눈 기준을 따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청입니다. 전청 한자를 보면 온전할 전자에 맑을 청자입니다. 한자를 곧대로 해석하면 온전히 맑은 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음운학으로 따지면 무성, 무기음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무성은 성대가 떨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라고 해보면 성대가 안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좀 다르게 말하면 적게 떨리는데 라고 하면 성대가 그보다 많이 떨리죠. 현대국어에서는 무성음은 울림소리 즉 비음과 유음을 제외한 전체 자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기라는 말은 거세게 공기가 나오지 않는 소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사 소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차청은
한자를 풀이하면 그 다음 맑은 소리인데요. 음운학에서는 무성, 유기음이라고 합니다. 무성,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대가 떨리지 않고, 유기, 공기가 이번에는 거세게 나가는 소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센 소리가 되겠네요. 불청불탁은 한자를 풀이하면 막지도 않고 탁하지도 않은 소리인데, 이것은 위에 청음도 아니고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 아래 탁음도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아래의 전탁을 먼저 설명하자면 한자를 풀이하면 완전 탁한 소리입니다. 음운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성, 아까 무성이 성대가 떨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유성은 성대가 떨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음 중에서는 울림소리를 제외하고 유성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된소리로 추정하냐면 중국의 전탁에 해당하는 것은 쯔, 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된소리를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불청불탁으로 올라가면 나머지 비음과 유음에 해당하는 울림소리가 불청불탁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설명은 이 표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일시정지 하시고 학습지에 나와 있는 표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으면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은 전청, 차청, 불청불탁, 전탁 중에 발음이 제일 약한 것은 어떤 글자이죠? 그렇습니다. 저부터 이야기했듯이 울림소리가 가장 약하니까 이에 해당하는 불청불탁이 제일 소리가 약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리한 표에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를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표시를 다 했나요? 표시를 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획의 원리도 그렇고 기본자가 가장 약한 글자였겠지요. 그런데 우리 설음, 순음, 후음은 제일 소리가 약한 불청불탁에 있고, 치음은 불청불탁이 없으니까 전청글자 시옷과 지읒 중에 가장 약한 시옷이 기본자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음에서는 불청불탁에 해당하는 글자가 이 옛니응이 있는데도 옛니응이 기본자가 아닌 기역이 기본자가 되었을까요? 딱 모양만 봐도 알겠지만 옛이응은 기역에서 온 글자가 아니고 이응에서 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옛이응은 소리가 후음의 이응과 연관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음에서 불청불탁이 아닌 전청을 기본자로 한 이유는 소리가 후음의 이응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전탁자를 보면 아음, 설음, 순음, 시음은 모두 전청을 거듭 적었는데 좀 이상한 거 하나가 보이지 않나요? 후음만 차청을 거듭 적은 것이 혹시 보이나요? 이것은 후음에 해당하는 전청 소리, 어떤 것이죠? 이 여린 히읗이 소리가 너무 깊어서 된소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차청인 히읗을 된소리로 적은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본자가 있는 조음이치 중에서 불청불탁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음에도 불청불탁을 기본자로 삼지 않은 조음이치는 어떤 거였죠? 아음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랬다고 했죠? 소리가 후음의 인이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크게 동국정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동국정운이 훈민정음과 중세국어를 공부하는 데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느껴지나요? 동국정운의 목적과 중국의 음운학적 이유 때문에 한자음은 종성이 없더라도 채워 넣어야 했던 것, 그리고 동국정운의 자모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내용이 이제 중학교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의의 내용 중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열심히 답변이 될 수 있게 댓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탁, 된소리와 관련 있는 어두자음군과 성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